안녕하세요. 정다은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인생의 황혼기. 다사다난했던 세월을 함께 견뎌내온 부부가 여생의 행복한 동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며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고민하시고 또 분쟁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청구권과 관련된 법적 기준 그리고 사례를 통해 이혼 과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결혼 기간 중에 모은 재산을 그때마다 기여도에 따라 나누거나 또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겠지만 이혼할 때는 반드시 재산 정리가 필요할 건데요.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혼인 기간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제도에 관해서요, 법원은 이혼 시의 재산분할 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또 경제적으로 공공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즉, 혼인 생활 동안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동시에 상대방을 부양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동시에 있다는 것이죠.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다른 것인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부부가 이혼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적인 청구권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권리가 발생하는 근거나 입법 취지 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에게 이혼의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자료 청구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위자료를 주고받지 않게 되겠죠. 반면에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또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볼 건데요.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남성과 여성이 혼인신고를 하고 지방의 광역시에 소재한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목수로 일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요.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사를 돌보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하며 안정된 생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혼한 지 약 5년째 되던 해에 건축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부부는 원래 살던 지역에서 인접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남편은 이주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집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1년에 한두 채 정도의 주택을 건축을 해서 매도를 했지만 사업 초반에는 당연히 수익이 미미했고요. 또 대부분의 수익은 생활비와 다음 주택 매입 비용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장사를 시작한 후에 몇 년이 지나자 부부의 예상대로 건축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사업이 점점 성장했습니다. 남편은 주택을 직접 건축하거나 타인의 건축을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재산을 축적하게 됐고요. 부부는 경제적으로 한층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이 계속돼서일까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춤을 배우고 또 무도장을 자주 드나들면서 다른 남성과 만남을 가지는 일이 늘어났고 가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양육은 남편의 어머니가 대신 맡았고 아내는 가출과 외박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남편이 은행에 맡긴 건축자금 수천만 원을 몰래 인출해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되던 중에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두 사람은 협의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에 아내는 남편의 재산이 자신도 함께 형성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청구했고요. 또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서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유책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요. 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 제가 잘못해서 이혼한 게 아닌데 왜 재산을 나눠줘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합니다.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또 분배하는 것이 재산 분할의 본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이렇게 유책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권을 인정한다고 볼 때 과연 아내에게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인정해서 재산을 분할해 줄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점은 남편과 아내 모두 인정하는 점이고 다만 아내가 실제로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해서 뭔가를 받아갈 것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남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내는요, 제가 건축 사업을 밤낮 없이 열심히 하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어울려 다니면서 집에 있는 돈이나 가지고 가출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외출해서 놀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사 일도 다 내팽겨쳐서 전혀 가사에 충실하지 않았고 건축 일을 하는 저를 돕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저를 심적으로 괴롭히기만 했기 때문에 저의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혼인 초기에 약 10년 동안 아내가 가사 노동을 통해 남편을 내조하면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혼인 초기에 아내의 내조로 인해서 남편이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이후 재산을 많이 증식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한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아내가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았고요. 만약 이혼 과정에 아내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내의 유책 행위는 분할 비율이나 방법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을 뿐이지 아내의 기여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처럼 혼인 기간 동안 가사 노동도 재산 형성의 주요한 기여도로 평가된다는 점, 그리고 유책 배우자도 자신의 기여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재산 분할금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이 되는지, 재산 분할의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요,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이때 부부의 협력이라는 것은요, 맞벌이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 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육아와 가사 노동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게 평가되는 추세고요. 그렇다면 부부의 공동재산이란 무엇이냐?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차량 등 모든 재산이 포함이 되고요. 만약에 채무, 즉 빚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에서 이러한 채무가 공제가 됩니다. 재산이 단독 명의인지 공동 명의인지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 신탁이 된 부부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재산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아내의 명의 또는 남편의 명의, 일방의 명의로 전부 되어 있거나 하물며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기만 하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퇴직금이나 연금과 같이 아직 수령하지 않았거나 또 향후에도 계속해서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돈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이나 연금을 수령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또는 이혼 당시에 부부 일방이 아직은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퇴직급여 채권이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에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봅니다. 네, 또 많은 경우에 특유재산이 문제가 되는데요. 혼인 전부터 원래 소유하고 있거나 혼인 중에 상속 또는 증여를 받는 재산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러한 재산을 공동재산이 아니라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를 했다면 그 증가분을 재산 분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배우자가 재산을 혼인 중에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하고 가치 증가하는 것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를 했다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상속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인지 또 특유재산으로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인지가 문제되었던 사례를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결혼한 지 약 20년 된 부부의 사례입니다. 원고인 아내와 피고인 남편은 혼인 후에 두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남편은 직장 생활을 했지만 결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의 아버지로부터 삼계탕 가게를 물려받아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을 돌봤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버지를 도와서 삼계탕 가게를 운영하던 중에 남편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삼계탕 가게가 있는 서울 용산구의 대지와 건물을 남편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후 남편은 계속해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했고요. 이후에는 철판을 절단하는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이 부진해서 생활비를 충분히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침 이때 부부의 자녀 중에 한 명이 무용을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무용 교육이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자 아내는 이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시장에서 옷을 떼어와서 판매하는 등으로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부부 간의 관계가 갈등이 깊어진 원인이 따로 있었는데요. 갈등의 주된 원인은 아내 그리고 남편의 가족, 즉 시댁 간 갈등에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남편이 중간에서 갈등을 좀 잘 해결해 주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남편 역시 아내의 힘듦을 이해해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아내가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를 같은 집에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요. 당시 어머니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했고 아내는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면서 또 시어머니까지 돌보느라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많이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의 어머니가 치매 진단까지 받게 되면서 가정 내에서 갈등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로 인한 행동의 변화가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이에 아내는 남편에게 더 이상은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가 어렵다며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 남편은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남편의 누나들까지 가세를 합니다. 남편의 누나들은 어머니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남동생, 즉 남편이 가족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내가 자신들의 어머니를 충분히 돌보지 않는다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갈등이 곧 가족 간 문제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로 인한 부부의 갈등이 심해지자 남편의 큰 누나가 보다 못해 내가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 그렇게 힘들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엄마를 데려가서 모시고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갑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시고 또 거동까지 불편하다 보니 큰 누나의 집에서도 다시 또 한 번 어머니와의 문제가 생겼고요. 이제 이를 본 남편은 다시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오자고 제안을 했고 아내가 여기에 반대를 하면서 부부간에 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부부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남편이 혼자 자신의 어머니를 데리고 집을 나가서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내와 남편은 2년 5개월 동안 별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혼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하는 것이고요. 법원은 혼인 관계의 파탄에 있어서 남편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홀대하고 잘 모시지 않은 것이 책임이 되어 자기가 나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아내가 오랜 기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남편의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지만 남편이 이를 외면하고 별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산 분할의 기준이 문제가 됐습니다. 아내는 재산 분할에 있어 남편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용산구의 부동산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반대로 남편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즉 삼계탕집을 운영하던 그 부동산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아내의 손을 들어서 남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도록 판단을 했는데요. 아니, 아까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부부 일방이 혼인 기간 중에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간주가 되고 이러한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상속받은 부동산도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원은 아내가 약 21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를 부양하면서 남편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삼계탕 가게를 운영하고 이후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내조가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삼계탕집을 그만둔 이후에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아내가 내조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활비 등을 충당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었겠죠. 이에 따라 법원은 아내의 기여를 인정해서 상속 부동산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을 시켰고요. 아내와 남편의 기여도를 각 30%, 70%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배우자가 가사노동, 육아 혹은 기타 내조를 통해서 해당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판결을 하고 있고요. 또 실무적으로도 부부간의 혼인기간이 오래된 경우에 상속재산이 부부의 경제활동과 완전히 분리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일단은 분할 대상 재산으로 포함을 시키고 그 기여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하셔야 할 점을 말씀드리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행사 기간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혼한 날이란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일, 또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만약에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는요, 재산 분할 청구를 이혼 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재산 분할 소송 과정에서의 실무적인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막상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을 얘기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 제가 배우자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또 얼마가 있는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요즘에는 맞벌이 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투자의 방법도 다양하고요. 또 결혼 전후로 상속받는 재산도 생기다 보니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겠죠.
또 부부 간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거나 또 별거 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더욱더 상대방의 재산 상태 파악이 어려울 것이고요. 이럴 때 활용되는 것이 재산 명시 제도와 재산 조회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 사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소송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재산 명시 명령이라고 합니다.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 명시 명령을 해달라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하고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재산 명시 명령이 있게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그리고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재산 명시 명령을 받아보면 그 목록을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 재산 목록의 작성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정확히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실제 소송에서 끝까지 확인해 보면 누락되는 경우나 또 축소해서 제출되는 경우가 상당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거나 또 거짓으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서 배우자의 재산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서 제출된 재산 목록만으로 그 해결이 곤란하거나 이제 직접 그 재산의 파악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해서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 목록을 확인한 이후에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국세청 또는 지자체에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곧 남이 될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참 싫겠죠. 일반적으로 이혼소송 또는 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소재기 후에 짧게는 6개월, 또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부부 일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은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재산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혼을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또는 이혼 소송을 시작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기 이전에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 빼돌리거나 은닉하거나 하는 경우라면 저는 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혼이 임박하거나 이혼소송 진행 중에 부부 중 일방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일방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다시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원상회복시켜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살펴볼 사례는 이렇게 사해행위 취소가 문제된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결혼한 지 약 40년 된 부부고요.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남편은 가정 내의 중요한 문제들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면서 아내의 의견을 무시했고 또 갈등 상황에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댁 방문 문제나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에서 남편은 자신의 의사만을 관철하고 아내의 의견은 전혀 묻지도 듣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자궁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요. 남편은 이 시기에도 병간호는커녕 오히려 수술 회복 중인 원고에게 자신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아내는 오랜 기간 동안 남편의 독단적인 행동을 참으면서 살아왔지만 큰 수술을 받은 상황에서까지 남편이 자신을 전혀 존중해주지 않는 점에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는 남편이 아내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의 주유소 토지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이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한 것이었죠. 해당 주유소는요, 처음에는 남편이 매입을 해서 운영을 했지만 남편이 다른 사업을 한다면서 주유소 운영에 소홀하자 아내가 약 3년 동안 주유소를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보기도 했고 이후에 타인에게 주유소를 임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내가 직접 운영까지 했던 주유소에 어떻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거액의 채무를 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남편은 이거는 내 재산이고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싸움이 됐고요. 아내가 또다시 명의가 당신 앞으로 되어 있다고 전적으로 당신 재산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항의를 하니까 남편은 이번에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와 그리고 아내를 옹호하던 큰 딸에게까지 욕설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또 아내와 큰 딸을 밀치기도 하는 등 거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딸은 결국에는 남편을 피해서 맨발로 급하게 집을 도망쳐 나오게 됐고요. 이때부터 아내와 남편 사이에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아내와 남편 간의 혼인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서 오랜 친구이던 B 씨에게 채권 최고액을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또 실제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아내는 이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자신에게 지급할 재산 분할금을 축소하거나 또 지급하지 않을 의도에서 경료된 것으로 보았고요. 이혼 소송과 더불어서 남편과 B 씨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또 등기도 말소해서 부동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놔라 라는 사회행위 취소 청구를 동시에 제기를 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남편과 B 씨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먼저 근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 당시에 남편은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재산 분할 청구권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겠죠. 그런데 남편이 주요 재산에 대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친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버려서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아내가 분할받아가기 어렵게 만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남편이 스스로 체부 초과 상태에 빠지도록 한 행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하려는 의도, 즉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봤는데요. 남편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상황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일부러 거액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지인에게 우선적으로 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법원은 남편과 B씨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B씨 역시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친구 부부의 이혼 소송 그리고 남편의 재산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B씨 또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본인이 하는 것이 아내의 권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남편과 B씨는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단순히 사업적인 거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이혼 소송이라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재산 감소의 결과, 그리고 남편과 B씨와의 평소 관계에 비춰볼 때 둘 간의 거래가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해당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아내에 대한 사해 행위임을 인정하고 남편과 B씨의 계약 자체를 취소했고요. 또 친구 B씨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고 부동산을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판결했습니다. 자, 이처럼 이혼 소송 그리고 재산 분할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 제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원상 복구시키는 사해 행위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 소송 중에 사해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 재산 분할 청구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를 평가하는 법적 기준, 그리고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과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려 했을 때 이를 원상 회복해서 재산 분할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인과 이혼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의 노력과 협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과정이므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진행 중인 분들께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이해로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이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